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요. 유럽이라고 뭐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자신들 대신해서 방위비를 한 80% 써주던 미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우리를 안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라면요, 미국을 더 믿을 것 같아요. 북한, 중국이 있는데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줄 나라가 어디냐? 생각하면 미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의 속내는요, 그래 니들끼리 해봐라, 되지도 않을 거.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유럽도 결국에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핵 공유를 통한 유럽의 핵우산을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한 500기 정도의 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동맹국들까지 나토의 다른 나라들도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요, 유럽에서도 방위비를 올리고요. 뭐 방위비를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더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사실은 좀 저는 그냥 이거는 말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말할 때 항상 하는 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말은 엄청 과격하지만 결론을 나는 거 보면 굉장히 온건한데, 저는 좀 약간 프랑스나 유럽은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잘 안 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방위비가요, 지금 한 GDP의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도 1.8%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요, 0.3%밖에 안 올린 나라들이거든요. 자신들의 복지나 일단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이제 방위비 편성하는 나라들입니다. 스페인 이런 데는 아직도 1%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한 게 BBC 방송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말까지 한 55억 달러로 일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 말은요,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이제 독자 안보 주장들은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한테 너 자꾸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고요. 왜냐하면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요, 유럽이라고 뭐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트럼프를 압박해서 너 발언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 그런 의도는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분들의 논리가 뭡니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상호방위조약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으로 LA와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자국민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나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핵우산, 본인들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핵이란 건요,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요, 퍼져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라서 미국도 핵이 확산되는 걸 전혀 원치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핵에 대한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핵 확산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비핵화가 거의 헌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고요. 사실 핵이란 건요,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유럽이 그런 상황에 오면 한국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정말 화약고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유럽에 이제 미국이 엄청 좀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겁이 나겠죠. 화가 난다기보다는 자신들 대신해서 방위비를 한 80% 써주던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우리를 안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겁이 나서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요, 유럽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게요, 유럽의 프랑스하고 뭐 영국, 독일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동유럽의 나라들이요, 프랑스나 영국의 핵우산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라면요, 미국을 더 믿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대표적인데요. 폴란드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러시아 옆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기대는 겁니다. 미국 좋아하는 나라 순서가 비슷해요. 폴란드, 이스라엘, 한국입니다. 한국, 북한, 중국이 있는데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줄 나라가 어디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생각하면 미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갈라진다기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더 내게 되겠지만 그 유럽도 결국에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요. 30년간 전쟁을 안 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2만 명 군대 파견된다고 잘 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듯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유럽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팩트 폭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도 잘 봐야 되고요. 유럽이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고 독립을 향해 나갈 수 있느냐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경제가 안보를 덮치고 안보가 경제를 덮치는 상황이겠죠. 관세 때문에 안보까지 흔들리고 안보 때문에 경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요. 메르켈 총리랑 싸우다가 주독 미군을 빼라고 합니다. 한 3만 5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 12,000명을 철수시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보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 같으면요. 진짜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은 없었지만요. 물론 그 빠졌던 미군들은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결부시켜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요.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동유럽의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하나로 합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동유럽의 나라를 크게 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물론 나토로 가입돼 있어서 당연히 믿고 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 말은 그렇게 하겠죠.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들이 미국과 척을 지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EU에 반기를 드는 동유럽 나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국제 정치는요. 현실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이게 진짜 유럽이 갈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내놓는 건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 미국의 속내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 국가들이라고 했습니다. Some random countries라고 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전쟁도 안 해본 애들이 지들이 뭘 한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의 입장, 미국의 속내는요. 그래 니들끼리 해봐라. 되지도 않을 거.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보겠죠. 그러면서 계속 돈을 더 쓰라고 압박을 할 겁니다. 국방비를 더 써라. 그리고 니들은 니들이 지켜라. 우리는 태평양으로 이동한다. 라는 게 정확한 미국의 속내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뺀다고 협박을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그 트럼프의 속마음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1기 시절에 그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볼턴은 저한테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재앙이었다. 내가 하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재앙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한 건 트럼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낯두껍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바그람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나는 철군시켜도 여기는 지키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뜨면 1시간 만에 중국 핵시설이 폭격이 가능한데 이거를 바이든이 그냥 다 버리고 떠나왔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큰 미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해보면요. 한국에 있는 공항이나 군사기지에서 전투기가 뜨면요. 우리나라 서울이나 베이징 거리가 한 970km 정도 되니까요. 딱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만에 중국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군 기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 트럼프 그 논리 그대로 하면요. 바그람 공군기지보다 100배나 중요한 게 아마 한국의 기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이렇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한 전략적 이해,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미군 기지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그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자마자 해외 파병된 미군들과 얘기를 할 때 주한미군 사람들이 나와서 했거든요.
거거든요. 그만큼 주한미군이 굉장히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 칩으로 이용하겠지만 주한미군을 근본적으로 뺀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걸 또 보여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이 좋아하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미국인들도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패권 경쟁의 최우선 기지로 한국을,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요, 한국을 둘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휘말리고 싶지 않을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휘말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미군 기지나 이런 데 대해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열을 겪었지만 더 사드 같은 것도 더 들여오려고 할 수도 있고요. 미군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게 그 제주도에 큰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거, 중국에서 나가는 거 다 막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또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약간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전략적 가치로서의 한국은 더 올라갔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문제는 단순히 방위비는 방위비, 국방에는 국방, 관세는 관세, 경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를 좀 더 준다면요, 관세를 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세트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주한미군의 가치, 그 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방위비를 줄 때 달라면 좀 더 주고, 우리가 좀 더 다른 회계로, 우리는 사실은 미군 기지들한테 이제 부동산 임대료도 받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동산 임대료를 매긴 다음에 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MRO 이런 거를 좀 미군 함정을 고쳐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세금을 좀 더 지원해주고 우리 산업도 보호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창의적인 회계 방법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주는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보여주는 파이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경제적으로 얻어낼 걸 더 얻어내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나쁜 협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요,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남들에 비해 덜 손해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우리 경쟁국들에 비해서 손해를 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회담 자체의 내용도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지만요, 트럼프와 젤렌스키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담을요, 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쇼에 능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능한 사람은 젤렌스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저는 젤렌스키를 만나고 돌아왔던 한국 정치인의 얘기를 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데요, 만나고 오더니 하는 말이요, 야, 나 글로벌 예능인을 만나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분위기를 휘어잡고 몰아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만났으니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에 사인하면서 내가 공짜로 우크라이나에 돈 보내고 무기 주는 거 아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약속했지만 나는 광물을 수천억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젤렌스키는요,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의 절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절대 말려들지 마라. 거기서 도발을 해도 너는 잘하고 광물협정 맺고 오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젤렌스키 그 말 들었나요? 전혀 안 들었어요. 벤스 부통령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네가 말하는 외교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받아치잖아요. 젤렌스키도요, 정말 쇼맨십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걸 처음에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강대강 대결에서 트럼프는 더 강하게 나와서 아예 이제 젤렌스키를 백악관에서 쫓아내는 형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약간 무릎 꿇는 모습으로 젤렌스키가 미국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미국에 감사하고 있다고 계속 여러 번 말하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그런 쇼에서요, 결론적으로는 그 양쪽 모두 크게 손해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는요, 지금 최근에 나왔지만 30일 휴전안
을 받아들이고 광물협정도 체결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아까 말했던 트럼프 매직, 트럼프가 때리는 국가 지도자는 인기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젤렌스키도 3년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란 게 늘 그렇습니다. 명분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도 휴전협정 체결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체결 당사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진 통일하자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 명분 싸움에서 젤렌스키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면박을 당하고 다시 유럽에서 뭐 구원의 손길이 오고 이런 사이에 젤렌스키도 자신이 움직일 영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그런 어쨌든 휴전을 하겠다라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반대파나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젤렌스키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어느 정도 봐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서로 쇼의 달인들이라 파국이 있는 게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걸 통해서 서로의 정치적 명분도 없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계산을 해보니 서로에게 크게 손실이 나는 대차 대조편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지적하거든요. 그거는 그 미국의 트럼프를 지적하는 우파 진영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복장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저런 복장으로 다니면서 우리 세금 다 뜯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진짜 복장을 말하려면요. 우리 머스크가 백악관에 오는 거 보십시오. 머스크 정장 입고 잘 오나요? 아닙니다. 티셔츠에 뭐 모자 쓰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머스크 복장도 지적해야죠. 근데 일론 머스크 복장은 지적 안 하고 젤렌스키 복장을 지적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복장은 젤렌스키가 저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선전선동하고 하면서 우리 세금을 뺏어가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젤렌스키를 불러서 야단도 쳐가면서 그 백악관에서 광물협정 사인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위대한 협상가란 걸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게 엎어졌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요, 진짜 진지하게 저 사람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자주 냅니다. 화를 자주 내고 그거를 자신의 이미지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진짜 멍청한 질문만 하는 기자다. 내가 너 계속 봤는데 너 같은 기자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너 같은 신문사는 사라져야 돼. 쓰레기 같아. 이런 말을 방송에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것도요, 어느 정도 전략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산통이 깨진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화를 내줘야 쟤 때문에 이게 깨졌다라는 모습을 또 본인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30일 휴전 안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걸 러시아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게 재개됐습니다. 뭐 그 전에 정보 지원도 재개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정보 지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끊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력이 없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력은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럼 가장 나머지 협상력이 어디냐?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끊으면 러시아에 대해 협상력이 끊어지겠습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날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 대통령의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선언하자마자 유령 함대라 그러죠. 러시아의 원유를 서방에서 보기에 불법적으로 그 서방에서는 상한이나 이런 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로 보낸 유령 함대의 활동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 이후로 원유 수출이 최대치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줄인다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풀어준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압박을 안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전쟁을 더 끌고 가서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끊는다,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줄인다, 이런 거는 협상 전략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얘기는 젤렌스키가 먼저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희소 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걸 같이 개발을 하자. 이런 게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근데요, 이건 젤렌스키가 좀 트럼프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미국의 지원도 계속되고 트럼프가 그 전에 얘기한 거와 달리 자기들을 계속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건 잡은 겁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 다 내놔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인데요. 얹고 한 판 더. 이게 마치 도박장에 하는 것처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한국에 왔을 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미국 국방부나 장군들이 꾀를 냅니다. 아,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니까 여기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감명을 받으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좀 덜하고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좋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이 돈의 80%를 한국이 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의도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좀 빨리 끝내고 우리 이제 이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서 좋은 말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왜 100%를 안 냈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먹잇감을 주면요. 그 먹이를 그냥 한 반쯤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아니고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협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모든 걸 이제 돈으로 치환하고 비즈니스 딜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아마 젤렌스키가 조금 약간 전략적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끼라고 던진 게 트럼프 대통령에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메인 디쉬였던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기에 다루는 데는 실패했지만요. 그로 인해서 젤렌스키가 얻은 정치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반이 흔들리는데 다시 국내 기반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선언적이지만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트럼프로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좀 더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게요. 전쟁 중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자식들을 모두 러시아에 잃은 엄마 아빠는 여기를 참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저 러시아 놈들을 다 죽이고 고토를 회복해야 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자, 더 이상 안 돼,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크면 군대 가야 돼,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또 억누르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젤렌스키 하기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전협상 하는데 계속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했죠.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눌러줬으니까요. 종합적으로는 젤렌스키에게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니다. 트럼프를 다루는 데 실패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나온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젤렌스키에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 후에 갔더니 이제 이런 모습을 전 세계 정상이 지켜보고 특히 유럽의 정상들이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큰일 났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저 눈앞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싶으니까 유럽의 정상들이, 여러 정상들이 영국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요, 사람들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말하고 그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죠.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의지의 연합을 만들어서 유럽군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심지어 그 이후에 해구산, 그 프랑스의 해구산을 유럽에 펴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요. 이 사건이 유럽을 다시 뭉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요, 그 유럽의 지원도 더 이끌어냈고요. 생각을 해보면요, 산수를 해보면 유럽의 추가 지원을 더 이끌어내고 미국의 지원은 그대로 오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잖아요. 유럽도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더 국방비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전체적으로 유럽도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EU에 대해서요, 우리 돈 뺏어가려고 만든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대놓고 말한 겁니다. 최근에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요, EU가 우리 돈을 수탈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아일랜드도 수탈해 가나요? 아일랜드도 그런 나라인가요? 하니까 그럼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요, 저놈에게 어떻게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고 EU는 거기에 따라 지금까지 행동하였지만 이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EU와 나토, 특히 EU는요, 체리 피커로 만들어진 조직은 제 생각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EU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그다음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무역은 중국에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만 맡겨놓고 자기들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다면 그 모습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은 당연히 격앙되죠. 뭐 독일에서는 미국은 이제 우리의 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이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죠. EU의 사실상 수장이죠. 이 사람이 말한 게 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이거를 평화 배당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하면서 평화 배당을 받아서 우리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나 이런 걸 보니까 사실상 안보 적자를 보는 거였다. 그래서 이거를 메우기 위해 GDP의 3% 넘게까지, 그러니까 8천억 유로까지 1200조 원 넘는 돈을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반성의 시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반성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서양 건너의 유럽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줘야 될 거냐.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해줬지 않느냐.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할 때 됐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우리 돈 쓰기 싫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토 방위비의 70%, 80%를 써가면서 유럽을 지켜줘야 되니? 우리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빨리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 니들이 거기서 막아줘야 우리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한국의 전작권이랑도 상당히 연관되거든요. 그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하는 말이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빨리 한국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돈을 한국에서 쓰라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를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돈 써서 니들 지켜라. 그리고 우리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혹시나 전쟁이 나도 니들이 앞에서 싸우고 니들이 다 하고 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의존하려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세금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돈을 아끼고 현실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는 미군이 우리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고 미군이 우리에게 대신 돈을 써줄 수 있을 때까지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소련하고 미국이 대결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는 무조건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1기 때부터요,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불렀는데요. 그 수정주의 국가란 말은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운 질서를 허물려는 국가라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요, 그 진정한 수정주의 국가는 미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만든 질서를 자신들이 깨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눈은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야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는 모습을 미국이 보고 싶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에 필요한 물품의 80%, 많게는 90%를 중국이 대주고 있다는 싱크탱크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러시아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는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거든요. 빨리 떼내야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그냥 휴전이 되고 그만두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좀 더 큰 판을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러시아가 더욱더 중국과 가까이 가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참 오묘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고 서로 친해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쟁하는데 재원을 잘 도와주려면 그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비싼 값에 사주든가 최소한 세계적인 시장가에는 사줘야 되는데 중국은 무조건 그거보다 싸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가스를 몽골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여오기로 한 가스관 사업은 이 전쟁 중인데도 좌초됐습니다. 왜냐? 중국이 너무 싸게 부른다고 해서 러시아가 안 판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게 계산적인 관계, 오묘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중국과 끊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중국과 밀착하는 걸 막는다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요, 러시아의 명분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명분이 있고 전쟁이 누가 이겼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심은 무조건 전쟁을 여기서 멈춰 세우는 겁니다. 왜냐? 더 이상 우리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혹여나 우리 군대가 거기 들어갈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거든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전쟁을 멈추는데 노력을 하느냐? 트럼프가요, 2번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는 계속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분쟁 지역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걸 트럼프가 메시지를 계속 주니까요. 그 스윙 스테이트나 이런 곳에 또 가난한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사자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라는 곳에서 그렇겠죠. 뭐 러스트 벨트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사자가 많은 곳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겁니다. 끝내고 우리 세금 여기서 끊고, 거기서 트럼프와 그 지지층의 시각으로 봐야 트럼프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받아들일 이유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요, 전선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국내 문제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만 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도 딜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가서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리한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지금 바로 딜을 받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고 그러면서 협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렇게 따지면 한국 전쟁도 2년이나 휴전 협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마지막 남은 한 뼘의 고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휴전 협상을 할 때 정말 그 한 뼘 땅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생명이 가장 안타까운데도 그때 죽는 사람이 실제로 큰 공방전이 있을 때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싸움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지금 여기서 크게 물러설 이유가 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미국과 그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거니까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요, 이 휴전 협상은요, 트럼프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협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양측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아니면 아예 시작조차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 사륙전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인정해 놔야 되지만요, 트럼프가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고 전쟁이 어느 아침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한 통으로 그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켜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을 흔들지에 따라서 이 휴전 협정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무기 중에 45%가 미국산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에 지쳐서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응답이 여론조사 보면 50%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 강경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여기서 자신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전선에서 사기가 꺾여가지고요. 또 오히려 그 마지막에 전투에서 밀릴 수 있잖아요. 지도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어쩌면 퇴로를 마련해 줬으니까요. 여기서 젤렌스키도 그럼 이렇게 가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단순히 꼭 전쟁 때문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타겟을 정할 겁니다. 이미 근데 타겟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중국에는 관세도 2번이나 더 올렸고요. 유럽도 당연히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이 지금 격앙돼서 미국에 또 보복 관세 매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오는 거는 일본, 인도, 한국 이런 순일 겁니다. 인도는 그래서 또 미국과 또 다른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순서대로 오는 건데요. 우리가 그 순서를 늦추면 늦출수록 좋아요. 미국이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를 보면요, 중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베트남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기업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베트남이 1,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거의 언급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순서에서 아직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순서에서 좀 밀려 있고요. 대만은 반도체 문제로 그리고 양안 문제로 지금 좀 일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순서가 돌아오면 우리가 그때 이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포로들을 무기화 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한국 무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많이 보냈고요. 뭐 사실 판 거죠. 팔아서 파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 헌법상 그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당연히 데려와야죠. 원한다면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거기는 뭐 어떤 거래적 요소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우리가 데려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요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애국심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건요 어떤 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니까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무기를 직접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상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어느 편인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인지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게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득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늘 쓰는 표현이 있듯이 한국은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를 결정한 나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인지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 안에서 외교적 공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뭐 아니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심플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동맹이 우리를 수탈해갔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우리 부를 뺏어간다. 그 기본 스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그런 걸로 당선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한테 조롱당했어요. 자신들의 측근, 자신의 내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당선됐잖아요. 그 말은 그 트럼프의 세계관이 인정받았다고 트럼프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충성파로 내각도 채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내각이 지금 보면 그 어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트럼피즘, 미국 우선주의를 쭉 밀어붙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국민들한테 인준받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이게 미국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지지율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40% 중반대로 갔는데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요 지지율에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뭐 거의 50%까지 가고요. 지금 오히려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국제관계는 1기 때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우선주의가 그런데 좀 더 노골적이고 빠른 스피드로 나타나는 게 트럼프 2기라고 생각합니다.